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시대가 크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걸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양식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양식 할 때 그 고전주의에서 바로크, 그 다음에 조금 뭐 조야한 양식을 거쳐서 다시 고전주의 바로크, 요런 흐름들이 미술 안에서 뭔가 형식적으로 완성을 했다가 그게 또 막 이렇게 넘쳐 흐르는, 바로크나 그 헬레니처럼 넘쳐 흐를 만큼 막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갔다, 이거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양식사를 꿰어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벨플린이라는 사람인데, 그 벨플린이라는 사람이 바로크하고 고전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바로크적인 영향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또 설명이 다 돼요. 그러니까 바로크라고 하는 시대에 아까 베르니어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렘브란트 같은 경우도 바로크 시대에 속하는데 너무나 정적이어서 우리는 고전주의 같은데 사람도 그걸 다 설명을 해요. 이게 왜 바로크인지, 어떤 면에서 바로크인지. 그렇게 분석하는 게 형식주의자와 양식 비판입니다. 이런 거 말고 더 많이 하는 해석들은 뭐냐면 도상 해석학이에요. 이건 주로 종교적인 그림들을 볼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코노그래피라고 하는데, 이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이미지고요. 그래피라고 하는 게 기록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가 어떤 스토리를 그림으로 기록했다라고 해서 이코노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파노프스키예요. 찾아서 보시고 싶으면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고 체력을 많이 확보하신 다음에 사시면 돼요. 지루해요. 왜냐 하는 게 뭐냐면, 도상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그 파노프스키가 만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전 도상학적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볼 때. 예를 들면 미키마우스라는 걸 우리가 딱 봤어요. 미키마우스를 딱 봤는데 신발 신는 쥐네? 이게 전 도상학 단계예요. 아, 내가 아는 무엇을 인식하는 거. 근데 쟤는 미키마우스야, 디즈니가 만들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도상학적 단계예요.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는 게. 그 다음에는 종합적인 해석을 해요. 아, 미키마우스의 귀는 그 당시에 막 영화가 활성화됐으니까 영상의 린을 말해. 그리고 쥐의 얼굴을 귀엽게 만들어서 어린이 캐릭터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종합적 해석의 단계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 더 뛰어넘은 게 도상 해석학적 단계예요. 이거는 뭐냐면 컨텍스트라고 하는 작품 외부적인 거. 여태까지는 계속 미키마우스가 어떻게 생겼냐만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 3단계 내내. 근데 그 바깥 것까지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키마우스 보면서 영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얼마나 만화책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영화는 어떻게 됐고, 시리즈는 어떻게 됐고, 예상관객은 어떻게, 수입은 어떻고, 이런 것들하고 다 같이 분석해서 미키마우스라는 형태를 분석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상 해석학이라고 하는 단계인데, 지루하겠죠. 그쵸? 그리고 그래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는 작품을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제목이 신의 아들이에요. 참 애매하죠. 인간은 모두 다 신의 아들이니까 인간의 탄생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예수의 탄생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가 탄생했다면 아마 이 여자가 성모일 텐데 어쩜 이런 성모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성모가 있고, 여기 성모라는 흔적은 이거예요.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머리 뒤에. 여기 예수라는 흔적은 뒤에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렇죠? 그리고 저 뒤에 소 비슷한 애가 있어요. 외양간인 거죠. 외양간에서 성모가 아기를 낳고, 이 요셉이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뭔가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천사예요. 아, 그래서 성모가 예수를 낳은 예수 탄생 장면이다. 애 낳고 이렇게 널브러진 그 마리아 처음 봤지만 참 미안하죠, 그쵸? 어떻게 애 낳고 성모가 막 아이를 안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다 머리 헝클어지고 이랬겠죠? 예. 근데 이거를 보고 이제 도상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모르죠. 그냥 여자가 여기 옆에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랑 같이 자네? 이거죠. 뒤에는 소네? 이런 거죠. 그러다가 도상학적으로 들어가면, 아, 여기 반짝반짝거리잖아. 성모고 아기야. 외양간이잖아. 예수 탄생이야. 이게 도상학적 단계예요. 그 다음에 종합적 해석의 단계입니다. 이거는 아까 보신 올랭피아 있죠. 밑에 고양이 있는 그거의 패러디야 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예수가 탄생한 이곳을 자기가 낙원이라고 여겼던 타히티의 모습으로 그렸잖아요. 그쵸? 그걸 또 연결시키는 거죠. 아, 고갱은
예수 탄생의 장소를 낙원 타이티랑 연결시켰구나. 이게 이제 종합적인 해석의 단계예요. 그런데 이걸 이 그림 밖에 있는 거랑 또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 안에 것만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 도상 해석학의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고갱의 기록을 찾아가는 거죠. 그 기록은 이 그림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갱이 이 그림을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자기의 전부였던 와이프는 백인이었을 테니까, 그 타이티에 있었던 와이프죠. 타이티에 있었던 와이프가 아기를 낳았대요. 고갱이 아기를. 그러니까 그 출산이 있기 직전에 낳았대요. 이 그림을 그렸대요. 아까 아기 낳기 직전에. 그 출생에 관한 어떤 자기 개인적인 소감이 있었는데, 이 아기가 하필이면 성탄절 비슷할 때 태어났대요. 그리고 그 성탄절 비슷할 때 옛날에 고우가 귀를 잘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 친구 삼았던 고갱이 어떤 끔찍한 일을 했던 거라, 자기가 앞으로 좋기도 하지만 뭔가 불안한 거라, 이런 것과를 막 이제 고갱이 느끼고 있었겠죠? 그런 것하고 종합해서 이 그림을 보는 거죠. 고갱은 자기 아이의 탄생을 앞두고 불안함을 느꼈고, 그 불안을 예수랑 연결시키면서 심리적 위안을 받고자 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종합하고 타이틀하는 상황이랑 이런 걸 같이 얘기하는 게 도상 해석학의 단계입니다. 좋죠.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막 얘기를 들으면 막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좀 허무하게 저는 양식사예요. 그래, 그림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고전주의와 헬레니즘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지금은 그럼 고전에 갔다가, 지금 20세기 미술은 21세기 미술은 고전주의로도 헬레니즘으로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이게 반복됐다고 하는데, 그래 반복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또 모르겠죠. 그래서 도상 해석도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화를 막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막 보면 모르는 건데, 이건 예수님이고, 이건 성부님이고, 이건 누구고, 지금 이 장면은 성서에 무슨 장면이야 하면, 이래요. 그런데 이게 미술, 그거는 책으로 의미가 훨씬 더 명쾌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탄생을 그렸어요. 도상 해석하기의 한계인 게 뭐냐면, 예수 탄생을 그렸고, 예수 탄생을 그렸어요. 달라요. 근데 도상 해석학은, 예수 탄생이야. 예수 탄생이야. 이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되게 다르게 그려진 예수 탄생인데, 실은 우리는 예수 탄생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탄생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그렸고, 그게 그 시대에 어떻게 만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도상 해석학에서 종합적 해석 단계까지만 먹으면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약간 이 도상 해석학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해석 단계를 넘어서 그림 밖에 있는 것하고 연관지어서 해석할 때 뭔가 다른 게 보이긴 하죠. 이걸 조금 더 밀고 나간 사람들이 사회 맥락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회에서 어떻게 그림이. 그래서 사회 맥락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아요. 막시즘을 가지고 미술을 비평한다거나, 페미니즘을 가지고 미술을 비평한다거나. 그래서 형식주의로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림이 매너리즘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벨브니식으로 보면 르네상스 시대에 너무나 완벽하게 구축이 됐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구축이 되니까 더 이상 화가들이 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형태가 일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는 허리가 어디죠? 엄청 다리가 길죠. 그쵸? 다리가 굉장히 긴데 애기도 좀 이상하죠. 그쵸? 이게 아기 예수예요. 심지어 아기 예수인데 뭔가 이상하고, 목도 보통 사람 목뼈가 7개인데 목뼈가 17개인가 너무 길잖아요. 그쵸? 목뼈가 너무 길고, 그래서 제목이 목이 긴 성모예요. 오죽하면. 근데 파르미지아노의 이 그림을 사회 맥락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기괴해 보이는 저런 것들이 사실은 그 시대를 가장 잘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이 깃들어지지 않은 외향적이고 깊이가 없는 것으로서 개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에서 생긴 불안과 걱정과 당혹감의 표현이며, 전체 문화의 진행 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가 끝나갈 즈음에 막 사회가 변화되고 있었거든요. 생산 양식들이 막 변화하면서 인간들이 되게 불안한 느낌,
르네상스에는 뭔가 우리가 완성한 것 같고 인간이 뭔가를 변혁시키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적인 형태로만 그림이 드러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뒤틀리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그런 불안한 모습들이 화가의 그림에 이런 식으로 포착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고 그게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회 맥락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양식은 내용하고 형식이 안 맞아요. 성모님 이렇게 그 목표 개수 이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 이렇게 비난도 아니고 자세히 저렇게 이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톡 안겨있든지 아니면 중세시대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있든지 뭔가 사랑스럽든지 라파엘로의 그림처럼 그려야 되는데 이 아기 예수라고 하는 이 그림은 어떻게 저렇게 뭔가 귀엽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성스럽지도 않고 저렇게 널브러져 있지? 이렇게 되죠. 살아있는 아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기나 성모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림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파르미지아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 시대에서 얘기하는 어떤 원표들하고 그 당시 시대에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정서하고 충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미술이야말로 위대한 화가야말로 그걸 드러내줬고 그러면서 파르미지아노는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를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안달하다 형태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는 게 이런 사회 맥락주의 연구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림들도 좀 볼 여지가 생겨요. 사회 맥락 연구를 할 때 이 올랭피아라는 그림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의 자본주의화를 비판하는 그림이다. 엄청나게 창녀들 많았거든요. 그때 파리에. 그러니까 그걸 비판한 거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창녀를 은폐했는데 만에는 그걸 공공연하게 살롱에다 내놓음으로 인해서 뭔가 도발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게 유딧과 홀로페르네스라고 하는 성서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적군의 장수고 이 사람이 이제 좋은 편, 우리 편의 여자죠. 이 유딧을 이 남자가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유딧이 가서 뭐 잘해주는 척 하다가 술 먹이고 목을 베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의 유딧은 어땠냐면 예쁜 여자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카라바조 그림인데 소녀죠. 노파가 와가지고 도와줘요. 얼굴 가려갖고 나갈 보자기예요. 그리고 목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너무나 망설여요. 소녀고 좀 그래요. 이런 애가 어떻게 목을 따겠냐. 그래서 젠탈레스키라고 하는 이 화가는 이렇게 그려요. 정말 건장하죠. 저 여자는 나라도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도 돼야 적장에 목을 벤다. 어떻게 여성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적장에 목을 따겠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남성들의 판타지다. 우리 여성은 이 정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결, 힘, 용기의 화신 이런 거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면서도 매혹적이고 치명적인 여인으로 그립니다. 왜냐? 화가가 여자였고 그리고 이 여성 자체도 약간 남성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어렸을 때 막 그랬는데 자신의 어렸을 때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복수랄까 이런 걸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설명하는 쪽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와 다르게 새로운 여성형의 탄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성 화가가 어렸을 때 이제 성폭행 경험 같은 게 있었다. 그거가 이렇게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은 별로 중요한 그림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꼭 성폭행을 당해야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안 중요해져요. 그냥 개인적인 한풀이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근데 새로운 여성의 등장을 알려주는, 예고하는 그림이다라고 보는 순간 뭔가 의미가 있게 되겠죠? 예. 그리고 카라바조의 그림, 아까 이 그림, 앞에 그렸던 그림, 이 그림 그렸던 카라바조인데,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 중에서,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소년 다윗이 좀 예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정신분석학, 아까 얘기했던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림을 분석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라바조가 약간의 동성애 성향이 있었는데, 다빈치도 그렇고 다들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성애 성향이 있었는데, 이 얼굴이
카라바조가 좋아했던 남자의 얼굴인데 차였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에게 희생된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 이 카라바조 얼굴이고 이게 그 당시 자기가 좋아했던 얼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정신분석 학자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잖아요. 아버지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넌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카라바조 자신이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은 항상 그 뒤가 찜찜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물론 이쪽으로 봐서도 어떤 새로운 의견을 내고 있는 그 분석가들도 많은데, 제가 보고자 하는 방식은 대부분 사회 맥락적 연구를 아마 그런 식의 것과 하고 관련돼서 문화사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앞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미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양한 해석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문제적인 작품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쥐상의 샘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미학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학. 예전에는 철학자들이 진선미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참된 것은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선하다고 하는 건 윤리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미라고 하는 아름다운 영역만 떼서 미학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술이라고 혹은 예술이라고 여겨지는 분야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같이 있었죠.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인 무엇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미는 선과 연결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독자적인 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돼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김태희가 이쁘다고 말할 때 김태희가 도적적이냐고 한 번도 묻지 않죠. 김태희가 정말 여성다움을 갖고 있느냐, 그 여성이라고 하는 건 모성과 무슨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 여성성을 얘기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냥 예쁘면 돼요. 그쵸? 시각적인 것들만 오히려 언제부터 떼서 미라고 얘기하게 되었냐. 그 기원이 그 앞에 제가 잠깐 썼는데, 그리스 예술 모방론이라고 하는 빈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빈켈만부터 사실 미학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 그러니까 18세기 정도 이르러야 미학이라는 걸 철학이나 어떤 다른 것에서부터 떨어져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갖고 오게 됐죠. 그러면서 미학에 대해서, 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터베냐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라는 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로부터 떨어져 나와야지 미술이 된다는 거죠. 아까 알타미아 동굴벽화가 우리가 미술사 책에서 다룰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앞에서 제사 지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성모상이라든가 아니면 불상이라든가 할 때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거기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감수성들을 다 지워야만 해요. 예를 들면 교회 다니시는 분, 성당에 가시는 분들이 자기 성당에 있는 예수님 그 십자고상을 딱 보고, 아, 예수님 몸매 괜찮네, 비율이 어떻지? 고통은 지금 뭘 표현했어?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예배 대상이죠. 마찬가지, 불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석굴암의 본존물 얘기할 때 흐르는 듯한 주름, 몸 어떻게 이런 거 막 얘기를 할 때, 미학적으로 분석할 때 거기서 대고 절하는 사람은 그런 걸 안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술은 종교적인 것하고 연결해서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성 이상의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이 가치 있는 무엇이라고 계속 여겨져 왔고, 그런데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미술이 되려면 그 종교적인 예배 가치들을 탈각하고 오로지 전시 가치로만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발터베냐민이에요. 미술이 이렇게 달라져 왔는데, 근데 전시 가치로부터도 달아나고자 하는 그 작품들이 나타나요. 그 전시 가치를 가질 때 이것 자체는 떨어져 나왔지만, 얘는 지금 종교적 예배 대상은 아니지만 이 작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런데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걸 예술품의 아우라의 상실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복제가 가능할 때, 무한 복제가 가능할 때, 우리가 만화책을 막 볼 때, 물론 특별 한정판 소장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화책이 이게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무한 복제되기 때문에. 근데 예술품은 복제 불가능하고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원본성, 진품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우라를 갖게 되죠. 근데 그런 시대로부터 우리 또 많이 달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 중에 뒷샹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뛰어넘어서 미술에 대해서 질문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 이 작품이 처음에 1917년에 제기가 됐을 때 실은 그 작품에 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전시 원칙이 그거였어요. 누구나 12달러가 몇 달러를 내면 돈을 내면 누구나 거기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뒷샹이 자기 이름을 속이고 리처드 머트라는 이름으로 이 작품을 보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고전주의 미술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모든 미술을 다 수용해주겠어. 돈만 내고 하면 우리가 너네가 다 작품을 걸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 앞에서 당황한 거죠. 당황하셔가지고 이 작품을 전시를 안 하십니다. 그 팀이. 근데 그거를 이제 뒷샹이 예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뒷샹의 예술은 그 다음이었어요. 신문에다가 리처드 머트 사건에 대한 변호문이라는 걸 싣습니다. 그게 책에서 제가 실어놨는데요. 6달러네요. 6달러를 내면 누구나 전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리처드 머트 씨는 자기예요. 리처드 머트 씨는 셈을 제출했다.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이 물건은 사라졌고 전시되지도 않았다. 머트 씨의 셈이 거절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혹자는 그것이 비도덕적이고 저속하다고 주장했다. 2. 그것은 표절이며 변기를 그냥 갖다 놓은 거니까 평범한 배관 설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욕조가 비도덕적이지 않은 것처럼 머트 씨의 셈 또한 비도덕적이지 않으므로 이런 주장은 부조리하다. 그것은 배관 설비를 파는 가게의 진열대에서 언제든 볼 수 있는 하나의 설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배관 설비 맞아요. 그런데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작품들이 이제 주장하는데 예술이 예술인 이유는 뭐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변기로서의 사용 가치를 떼내서 미술관에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그게 작품이지. 작품이 언제 탄생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면서 뒷상은 평생 놉니다. 진짜 작품 많지 않아요. 근데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관에 대해서 계속 비꼬면서 달아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술 작품이 되려면 이런 작품들이 미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건 비평이 결정하죠. 얘가 미술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하느냐? 작가가 선택했으니까 그렇다. 근데 제가 저한테 I'm 작가하고 내가 저기다가 내가 신던 신발 하나 갖다 놨다고 해서 아무도 예술품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평단에서 그런 그 의견들을 만들어주면 이제 미술품이라고 인정을 해주겠죠? 그럴 때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하는 건 어째 결정되느냐? 비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계속 이제 뒤집으면서 미술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써놓은 게 많은데 그냥 읽어보시고요. 여러 가지 담론들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하는 얘기가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대문자 아트는 없고 대문자로 된 아트 히스토리도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을 읽을 수 있고 저희가 앞으로 보게 될 미술사는 약간 문화사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그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삶에. 그러니까 미술, 제가 아마 얘기해도 이거 변기 배관인데 우리가 아무도 이거 비싸대라고 해서 변기 사다가 사인해갖고 집에다 전시 안 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술은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미술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 작가를 꿈꾸긴 했었는데 저에게 절대 소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적고서는 미술사를 공부하고 참 재밌었는데요. 그리고 미술을 한다는 것, 미술사를 공부한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게 없으면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재밌을 수 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계속 오시고요. 그런데 계속 질문을 가져가세요. 이것들이 나의 삶에 어떤 질문을 던져주지? 내 존재를 바꾸는 그런 인문학, 그런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아주 단 하나의 길이 공부라고 한다면 이게 나를 바꾸는 공부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잠깐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틈나는 대로 하시면서 다음 주부터 7주간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거든요. 질문 받을까?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그리고 15세기 르네상스 때 말기에 모기비 성공 같은 그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매너리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주문 생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원해서 그냥 숫자로 오는 건 맞을까요? 아니면 주문 제작, 그러니까
그 작가가 미리 제작해 놓고 나서 팔기 시작한 거는 고시대 19세기부터 판매를 위해서 미리 제작을 해놓고 팔기 시작하는 거. 화랑이라고 하는 게 화랑이라고 하는 그 시장, 미술 시장이 형성된 거는 19세기예요. 그 이전에 다 주문 생산이라고 할 수 있죠. 단가 자체도 굉장히 비싸고요.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그 그림들을 이렇게 그렸을 텐데 여기 좀 약간 조형성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주문자가 포커스, 정육감이라고 할까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도 싫다고 이렇게 반환된 작품들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받아들여졌나 안 받아들여졌나를 떠나서 왜 그 작품은 그 시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의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사료들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뵈니까 또 좀 질문 있으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